지금 북한 국가보위성 전체 최고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새벽 영변 해견고소 핵심 과학자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인물이 단 일주일 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국기 훈장을 받았던 핵탄두 소형화 책임자라는 점입니다.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암호망이 일제히 가동됐고 조선인민군 정찰총국까지 즉각 투입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당국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반드시 제거하라는 긴급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15년간 충성했던 과학자가 하루아침에 체제 최대의 배신자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같이 행복해요, 환영해요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2024년 1월 평양 북쪽 영변 해견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 되던 해였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변이라는 곳은 북에서 가장 중요한 핵무기 연구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핵탄두 소형화, 그러니까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로 제 인생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조국의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미제놈들한테 당한 서름을 우리 세대가 핵무기로 갚아준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2024년 1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최신형 핵탄두가 마침내 완성됐거든요. 그것도 기존 것보다 30%나 더 작고 가벼워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영변까지 오셔서 저희 연구 성과를 보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원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우리 같은 과학자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연구소 앞 광장에 붉은 융단이 깔리고 평양에서 온 경호원들이 사흘 전부터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인민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서 원수님을 기다렸지요. 원수님께서 오셨을 때 느낌이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로만 보던 그분이 제 눈앞에 계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원수님께서는 제가 설명하는 핵탄두 설계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박진혁 동무 수고가 많았소. 동무 같은 과학자들이 있어 우리 공화국이 강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옆에 서 있던 동료들도 다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국기 훈장 제1급을 달아주셨고 앞으로도 미제의 심장을 겨냥할 무기를 더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목숨 다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날 저녁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아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뉴스에 나왔어요. 당신 원수님한테 훈장 받는 거 봤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고 15살 딸아이는 아빠 최고예요 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고기를 실컷 먹었지요. 국가에서 특별 배급으로 내려준 돼지고기 5kg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된장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어 끓이고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내왔습니다. 딸아이는 우리 아빠가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야라며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신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핵탄두 실험을 하던 중에 저희 연구소 동료 한 명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쓰러진 일이 있었거든요. 최 동무라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과학자였는데
실험실 방호복이 낡아서 방사능이 새어 들어간 겁니다. 그 동무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지요. 연구소 보위부에서 기밀 유지를 위해 외부 접촉을 삼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최 동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동무에게도 제 딸아이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곧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이 나라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저는 평양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특별 배급을 받고 원수님께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순간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을 받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 전화가 울렸지요. 그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거나 아니면 당에서 급한 지시가 내려올 때뿐이거든요.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혁 동무시죠? 지금 당장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30분 안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지요. 옆에서 자던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이런 식으로 한밤중에 사람을 부르는 것은 보위부나 당 고위층밖에 없었으니까요. 정확히 30분 뒤 아파트 앞에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북에서 벤츠를 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지요. 김씨 일가와 최고위 간부들 뿐입니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타십시오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더군요.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만수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김씨 일가의 관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지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차는 어느 저택 앞에 멈췄고 저는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느 방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분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담배를 한 대 물고 계셨습니다. 박진혁 동무 들어오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책장 뒤쪽에 살짝 열려있는 금고였습니다. 그 안이 훤히 보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게 우리 돈이 아니었어요. 미국 달러, 그러니까 녹색 지폐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김여정 동지는 제가 금고를 보는 것을 알아챘는지 놀랐소? 라고 물으시며 씩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동무 동무는 이제 우리 공화국의 핵심 인재요.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오. 김여정 동지는 책상에 앉으시더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핵 능력을 궁금해하지 않소? 그들에게 정보를 흘릴 거요. 물론 가짜 정보를 말이오. 동무가 그 자료를 만들어야 하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가짜 정보를 만들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 핵탄두 성능을 실제보다 30% 낮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미국 놈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만들 거요. 그러다가 유사시에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거지. 김여정 동지는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이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개발한 핵무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박동무, 솔직히 말하지. 전쟁이 나면 우리 김씨 일가는 다 준비돼 있어. 저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뭔 줄 아오? 유사시를 대비한 거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동무 같은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싸워야 하지 않겠소? 그분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전쟁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소, 박동무? 할 수 있겠소? 김여정 동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무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았소. 그 말은 동무도 우리 편이 됐다는 뜻이오. 알겠소? 그분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시며 동무 딸이 참 예쁘던데. 이름이 뭐였더라, 송이였나?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해서도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가짜 보고서를 쓰라는 명령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구소 정문을 들어서는데 검은색 승합차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유리창에 까만 썬팅이 돼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차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지요. 이틀 뒤 연구소에서 비상 소집이 걸렸습니다. 전체 연구원들이 강당에 모였는데 앞쪽 단상에는 보위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연구소 부소장 리 동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지요. 이 리철민이라는 자가 적국에 우리 핵 기밀을 팔아먹으려 했소.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리 동무는 저보다 5살 많은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파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반역자는 내일 아침 7시에 공개 처형될 것이며 가족들은 전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오. 리 동무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로 간다는 말에 숨이 막혔지요. 리 동무가 저를 쳐다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당을 나오는데 동료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박동무, 리 동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소문이요. 누가 모함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이게 저한테 보내는 경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선을 점검한다며 집안을 다 뒤지고 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집안을 살폈지요. 거실 전화기 밑에 작은 검은색 장치가 붙어 있더군요. 도청 장치였습니다. 침실 옷장 뒤에도 부엌 찬장 위에도 똑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집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딸아이 송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달려왔을 텐데 그날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기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아, 무슨 일이야? 겨우 진정이 된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 보이부 아저씨들이 왔어요.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서 아빠 직장이 어디냐, 아빠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시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이는 제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아무 죄도 없는 제 딸을 보이부가 신문했다는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의 아이들처럼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 앞에 어제 그 검은색 승합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집 안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덫에 걸린 쥐가 된 거였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딸아이가 보이부한테 신문당한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사흘 뒤 또다시 김여정 동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연구소로 직접 오셨어요. 김여정 동지가 영변 행연구소에 온다는 소식에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모두들 복도를 청소하고 실험실을 정리하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없나 몇 번씩 닦았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제 연구실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섰고 우리 둘만 방 안에 남았지요. 박동무, 보고서는 다 썼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김여정 동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동무,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동무 딸 송이 참 영특하던데. 그 아이가 혹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동무한테 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오. 우리가 남조선에 사람을 하나 심을 거요. 이중 스파이 말이오. 겉으로는 탈북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줄 정보를 동무가 만들어야 하오. 남조선 정보기관들이 믿을 만한 그럴듯한 가짜 정보 말이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만의 스파이를 심는다고요? 그것도 제가 그 정보를 만든다고요? 동무가 만든 정보로 남조선 놈들을 속이는 거요. 재미있지 않소? 김여정 동지는 마치 신나는 게임이라도 하듯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실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영변의 회색 하늘이 보였지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조국을 지킨다고, 인민을 위한다고 믿었던
제 일이 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도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한 사람들까지 속이는 일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정보 때문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나가야 한다. 여기서 나가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소 컴퓨터에 접속해서 핵무기 설계도 파일들을 작은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자료, 실험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여정 동지의 비자금 계좌 정보까지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그 계좌 정보는 제가 우연히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발견한 건데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숨겨져 있더군요. 복사하는데 30분이 걸렸는데 그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중국 돈 위안화를 암시장에서 조금씩 바꿔놓고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요.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한테 말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3명이 함께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저 혼자 먼저 나가서 안전하게 정착한 다음에 가족을 빼내올 계획이었지요.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잠든 사이에 저는 딸 사진 한 장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송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 사진에 담겨 있었지요.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송아, 아빠가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혼자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 복도에서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동무, 요즘 뭔가 이상하던데? 자주 화장실도 가고 컴퓨터도 밤늦게까지 켜놓고 말이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그게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요. 요원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하시오. 요즘 영변의 남조선 간첩들이 정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첩보가 있소라고 말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새벽 5시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가방 안에는 USB 하나, 위안화 몇 장, 그리고 딸아이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오늘 영변 출장 가야 하오. 사흘쯤 걸릴 것 같소라고 말했지요. 아내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며 웃었습니다. 딸아이 송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송아, 미안하다. 아빠가 꼭 너를 데리러 올게.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날씨가 추운데 이거라도 입고 가요. 아내가 제 목에 목도리를 감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맙소. 다녀오겠소. 저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내는 어머, 왜 이래요? 라며 웃었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연구소 차량을 타면 기록이 남아서 추적당하기 쉬우니까요. 기차 안은 장마당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평양을 벗어나자 논밭이 보였는데 5월인데도 뭐가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어요. 돈 준비했소? 저는 위안화 2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이었지요. 오늘 밤 11시에 압록강 철교 아래로 오시오. 브로커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반, 저는 압록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철교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서 머리 위로 들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5월인데도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폭이 한 200m쯤 됐을까요? 헤엄칠 때마다 물이 코로 들어와서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누가 강을 건너고 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제 옆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죽으면 안 돼. 송이를 데리러 가야 돼. 머릿속으로 계속 외쳤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졌습니다. USB가 든 가방이었어요. 안 돼. 저는 물속으로 손을 뻗어 가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물을 들이켰고 기침이 나왔지요. 하지만 가방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USB가 없으면 제 탈출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지요. 뒤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송아, 아빠가 살았다. 꼭 너를 데리러 갈게. 젖은 가방을 꼭 껴안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단동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허름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젖은 옷을 벗고 USB를 꺼냈어요.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멀쩡했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에 김여정의 비리와 북한 핵무기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지요. 저는 USB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꿰매 넣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조선족 여관 주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소식 들었는데 북에서 당신한테 현상금을 걸었대요. 5만 달러요. 김여정이 직접 지시했다던데요.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만 달러면 중국 돈으로 35만 위안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저를 팔아넘길 수도 있었지요. 오늘 밤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일마다 숙소를 옮겼습니다. 단동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다시 옌지로 숨어 다니는 생활이 시작됐지요.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선족 브로커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신 가족을 북에서 빼낼 수 있소.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1인당 5,000달러씩, 3명이면 15,000달러요.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USB 안에 뭐가 들었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북한 핵무기 정보와 김여정의 비자금 계좌가 들어있소. 브로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거래하시오. 그 정보 일부를 복사해서 내게 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 가족을 빼내주겠소.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온전히 넘겨야 하는데 일부를 브로커에게 준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핵심 정보는 빼고 주겠소. 저는 USB에서 김여정 계좌 정보 일부만 복사해서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단동 시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영변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최동무였습니다. 아니, 최동무가 아니라 보위부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어요. 박진혁. 저는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통로를 정신없이 달렸지요. 뒤에서 잡아, 저 새끼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꺾어서 어느 건물 뒷문으로 숨어들었어요. 숨을 죽이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지나갔지요. 3달째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가족과 연락 닿았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요. 빨라도 3달은 있어야 하오. 그동안 당신은 먼저 태국으로 가시오. 중국은 너무 위험하오. 북한 요원들이 단동 전체를 뒤지고 있단 말이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달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알았소. 가족은 꼭 부탁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책임지고 태국까지 보내줄 테니 당신은 먼저 가서 기다리시오. 그날 밤 저는 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송아, 아빠가 꼭 너를 데리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중국에서 3달을 숨어 지낸 뒤 저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지요. 방콕에 도착한 건 2024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제게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선생 나요. 중국 브로커요. 좋은 소식이 있소. 당신 가족이 중국 국경을 넘었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가족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죠. 당신 아내하고 딸이 사흘 전에 압록강을 건넜소. 지금 단동에 있는데 일주일 안에 태국으로 보낼 수 있소. 치앙라이로 오시오. 거기서 만나게 해주겠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송이가 온다. 아내가 온다. 제가 죽으림을 다해 USB를 지킨 이유가 바로 이거였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30m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골목길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박진혁,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시내 좁은 골목을 정신없이 달렸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새끼 잡아. USB 빼앗아야 돼.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장 통로로 뛰어들어갔어요. 과일 가게, 옷가게 사이를 지나면서 물건들을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저기다. 한 명이 소리쳤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랐지요. 옥상에 올라가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뒤에서 2명의 요원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박진혁, 끝이야. USB 내놔. 그럼 살려줄게. 한 명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지요. 안 돼. 이건 절대 못 줘.
이 안에 김여정의 비자금 정보가 다 들어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한 놈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옆으로 피하면서 그 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지요. 칼이 제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어요. 으악! 아팠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 놈이 제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이 새끼야. 저는 필사적으로 가방끈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방끈이 뚝 끊어졌고 가방이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USB가 가방에서 튀어나와 배수구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안 돼. 저는 기어가서 USB를 움켜잡았어요. 바로 그때 한 놈이 제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 자식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경찰이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태국 경찰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을 뛰어다닐 때 누군가 신고했나 봅니다. 북한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반대편 계단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USB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태국 경찰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지요. 일주일 뒤 저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오늘 오후 3시 기차로 온다고 했거든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저는 눈이 빠지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송이였습니다. 제 딸 송이가 아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송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송이가 고개를 들더니 아빠 하고 울면서 달려왔어요. 저는 딸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송아, 송아, 우리 딸. 그 뒤로 아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지요. 우리 세 식구는 기차역 한가운데서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우리 송이도 정말 잘 참았어요. 아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소. 우리 한국 가는 거요.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거요. 제가 말했지요. 이틀 뒤 우리 가족은 방콕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딸과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9월 5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지요. 5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마침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북한 핵무기 설계도와 김여정 부부장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여정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돈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전쟁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에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변 핵연구소 출신 고위급 과학자가 핵심 기밀을 가지고 탈북했습니다. 송이가 TV를 보면서 아빠, 우리 아빠 이야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송아. 아빠가 옳은 일을 한 거란다. 며칠 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김여정의 스위스 계좌가
동결됐다는 소식도 들렸지요.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우리 가족은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배우는 곳이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 밤 12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신기했어요. 송이는 한국말을 배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아빠, 동무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기선 친구라고 해야 한대요. 송이가 울상을 지었지요. 하지만 송이는 씩씩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따라잡았어요. 어느 날 송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래요. 북한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송아. 바로 그것 때문에 아빠가 목숨 걸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란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송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통일부에서 북한 핵 문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북에 남겨둔 부모님,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칠 전 송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통일되면 북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송아, 꼭 갈 수 있을 거야. 통일되면 아빠가 너 손잡고 평양 거리도 걷고 고향집도 가보자. 그날 밤 저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빛나는 이 도시의 불빛들이 언젠가는 북녘 땅까지 비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